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4장의 해설을 이어서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명제 유형 3개의 비서술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이 교재를 처음 읽었을 때는 4장에서 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좀 철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50분 정도 시간 들여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바로 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문단부터 보면 되겠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It is the typing rule for dependent arrow types and the universal quantifier in particular that distinguishes prop from other types. it is A that does B 구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영어 문법을 정확한 용어로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 텍스트 편집기에 있는 것은 린 파일이니까 여기서 곧바로 텍스트를 쓰기는 어려우니 주석을 좀 쓰겠습니다. 자, 저 문장을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저것을 복사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데 It is A that does B 라는 꼴의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중간은 아니고 그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많이 길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 전체가 A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진짜 주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아래 6번 줄에 나와 있는 이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무슨 의미냐면 A이다 또는 A야말로 뭐 B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번역문이 좀 여러 개일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써볼게요. B를 하는 것은 바로 A이다. 또는 A야말로 B를 한다.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강조를 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이런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제 설명을 바탕으로 위의 문장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It is the typing rule for dependent arrow types. 의존 화살표 유형에 대한 유형 부여 규칙. 타이핑은 여기서 무언가를 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것에 유형을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지정하다. 그래서 그런 유형 부여 규칙, 무엇에 대한 유형 부여 규칙이냐면 의존 화살표 유형에 대한 그 유형 부여 규칙이 그리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네요. 그리고 and the universal quantifier in particular 특히 보편 정량어에 대한 유형 부여 규칙이 그것이 프롭이라고 하는 유형 3개를 다른 유형들과 구별하게 만든다 또는 구별 짓는다 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프롭이라고 하는 유형 3개가 다른 유형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기원하느냐면 의존 화살표 유형, 특히 보편 정량어에 대한 유형 부여 규칙에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것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해설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다음으로 갈게요. Suppose we have alpha of sort I and beta of sort J. sort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제가 설명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프롭이라고 하는 건 잠깐만요. 프롭 예제를 만들어 볼까요? example 프롭 equal 자, 등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sort 0.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프롭이라고 하는 명제들의 유형 세개는 사실 sort 0이라고 하는 유형 세개의 별명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sort 0이라는 유형 세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프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이름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sort 1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르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타입입니다. 타입. 그리고 타입이라고만 쓸 뿐 아니라 타입 제로라고 써도 돼요. 자, 그러니까 타입은 아니면 이것들을 그냥 하나로 이어볼까요? 타입 제로 노트 1. 그러면 증명을 조금 다르게 써야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실이 뭐냐면 타입이라고 하는 유형 세개는 이게 대부분의 평범한 유형들이 속하는 유형 세개예요. 근데 그 세개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도 있냐면 타입 제로, 타입 제로라고 부를 수도 있고 타입 제로는 다른 말로 소트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름은 서로 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유니코드 기호는 논리적 and 또는 연언, 논리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연언은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것은 그리고 무엇이고 and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증명에서 이 증명식은 사실 and, int로, ref를 간결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식을 쓸 수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3장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일단 이 유니코드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각괄호, 각진 괄호라는 의미에서 각괄호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부를게요. 이 유니코드 각괄호는 어떤 구성자를 의미해요. 구성자가 뭐였냐면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 또는 그런 항을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라는 보장을 제가 100%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구성자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성자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쓴다면 end intro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성자는 두 가지 인수를 필요로 해요. 첫 번째 인수는 무엇이냐면 타입은 타입 제로와 같다는 명제의 증명.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무엇의 증명이냐면 소트 1이 타입 제로와 소트 1이 타입 0과 같다는 명제의 증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인수를 그렇게 받은 거고요. 근데 end intro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는 그냥 각 괄호로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생략이 언제 되냐면 우리가 어떤 유형 안에 있는 항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유형의 구성자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익명 구성자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유형의 항을 만들어주는 구성자가 2개 이상이 있다면 이런 익명 구성자 기호를 표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선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곱으로 연결된 복합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즉 AND의 구성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AND의 도입 규칙, 즉 AND 인트로입니다. 자, 설명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증명을 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타입은 타입 0과 같고 타입 0은 소트 1과 같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소트 2는 무엇이랑 같은가? 그거는 타입 1이랑 같습니다. 증명은 그냥 반사성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반사성은 등식 좌변과 우변이 정의에 의해 같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타입 2는 소트 3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속 식을 쓸 수 있는지 아시겠죠? 타입 3은 소트 4랑 같고 이런 식으로 그 번호가 딱 하나만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타입 n이 정의가 됩니다. 타입 n은 소트 n 더하기 1인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파는 소트 i에 속하고 i는 이게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수랑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는 숫자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베타는 소트 J에 속한다고 가정을 했죠. 다음 식 베타는 그러니까 베타라는 식 자체가 x라는 변수에 의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 알파 화살표 베타는 이거는 의존 유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의존 유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경우는 베타가 x라고 하는 그 알파의 원소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may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may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저 조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베타라는 식이 꼭 x에 변수 x에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 쌍점 알파 화살표 베타는 의존 유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보니까 소트 imax ij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우리가 낯설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imax라고 하는 겁니다. max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max는 뭐냐면 max ij가 뭐냐면요. i랑 j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출력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max 자체는. 일종의 함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imax라는 게 있습니다. imax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뒤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Where imax ij is the maximum of I and j if j is not zero and zero otherwise. 이 절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i와 j의 최대값 스로 이 imax, ij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가 언제냐면 j 값이 0이 아닐 때이고 만약 j가 0이라면 imax, ij라고 하는 것은 그냥 0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정의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게요. 자, 뒤에 있는 거를 잠깐만 먼저 설명드리자면
max ij 중에서 j가 만약 j가 0이라면요. max ij는 i랑 같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ij는 0 이상의 정수값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i는 0 이상이고 j도 0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j가 0이라면 i는 j 이상이라는 거 이해 가시나요? 왜냐하면 j가 0이니까. 됐죠? 따라서 i가 j보다 크거나 둘이 같으므로 max ij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i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거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써볼까요? 자, 주석을 좀 써보겠습니다. 첫째로 imax ij가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if 자, 만약 j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만약 j가 0이 아니라면 이 값은 어디에 나와 있었죠? maximum of I and j. 그러니까 i와 j의 최대값이니까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max ij. 그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는 그냥 0인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다음 만약 j가 0이라면 imax ij는 i가 되는 게 아니라 0이죠. 일단 이거는 이해 가시죠? 근데 하나 더. max ij의 경우에는 i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수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j가 0인 경우에는 imax 값은 0이다. 그러니까 이건 맞고 자, max ij는 i랑 같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j가 그냥 0이니까. 그러면 i는 0 이상이니까 i가 최대값이 돼요. 다음 j가 0이 아니니까 j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imax ij는 무엇이랑 같냐면 그냥 max ij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j가 0인 경우에 max ij랑 imax ij가 서로 다른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거는 i가 0이 아닌 경우겠죠. 그래서 i가 0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i가 0이고 j도 0이면 그러면 imax ij의 값은 0이고 근데 max ij의 값도 0이죠. 그래서 두 값 모두 0입니다. 자, 근데 만약 i가 0이랑 같지 않으면 imax ij는 0이지만 max ij는 i고 그건 0이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max ij랑 다시 말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imax ij는 max ij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imax는 일단 max랑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좀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idea is as follows. 그러니까 왜 이런 정의가 필요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j가 만약 0이 아니라면 자, 이 함수 유형은 무엇의 원소냐면 sort max ij의 원소이다. 자, j가 0이 아닌 경우잖아요. 텍스트 편집기로 가볼게요. j가 0이 아닌 경우에는 imax ij는 max ij랑 같죠. 그냥 차이가 없는 거예요. imax나 max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in other words, the type of dependent functions from alpha to beta 알파에서 베타로의 의존 함수 유형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세계에 있냐면요. 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x 상점 알파 화살표 베타 함수 유형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유형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들은 모두 여기서는 의존 함수라고 했는데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존할 수도 있죠. 여기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파에서 베타로의 의존 함수인 거죠. 그런 함수들이 있는 유형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유형입니다. lives in the universe whose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21분이네요. 예. lives in the universe whose index is the maximum of I and j. 이거는 그냥 sort max I, j에 속한다는 의미를 영어로 풀어 쓴 겁니다. 첨자가 또는 첨수가 i와 j의 최대값이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을 반복한 거고요. Suppose, however, that beta is of sort 0. 베타가 속한 유형 세개가 만약 sort 0이라면 하면 j가 0인 경우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j가 0인 경우 자, j가 0인 경우는 아까 제가 이렇게 다뤘죠? j가 0일 때 i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또 제가 고려했습니다. 자, 베타가 만약 sort 0에 속한다면 근데 sort 0은 다른 말로는 프롭이죠. 따라서 베타가 프롭이라는 명제 유형 세개에 속하는 것이므로 베타 자체가 개별 명제인 거죠. 어떤 명제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 유형은 의존 함수 유형은 is an element of sort 0 as well.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의존 함수 유형 전체가 무엇이 되냐면요. 보편 정량어가 있는 명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칙 명제가 되는 거예요. No matter which type universe alpha lives in. 알파가 어떤 유형 세계에 살고 있든지 간에. 예, 이게 독특한 성질입니다. 다른 말로 만약 베타가 어떤 명제이고 알파에 의존한다면 여기에 나온 말 자체가 그 베타가 프롭에 속하고 프롭이라고 하는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하고 그러니까 sort 0에 속한다는 얘기죠. j값이 0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식이 알파에 의존한다는 것은 알파에 속하는 어떤 정의역 원소의 값에 따라서 베타라고 하는 식의 값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파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베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뭐냐면 위에서 얘기한 의존 함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저 의존 함수 유형과 지금 아래에 쓰여 있는 전칙 명제는 같은 거예요. 왜 같냐면 일단 뭐 정의 자체가 원래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베타가 지금 어떤 개별 명제니까 베타가 개별 명제가 아니면요. 이런 보편 정량어 표기법을 쓰는 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베타가 개별 명제이기 때문에 이런 보편 정량어를 사용한
전칙 명제 표기법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 또한 개별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긍이 이렇게 돼야 돼요. 어 모든 알파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베타이다라고 하는 것은 베타가 명제인 경우에는 이 식 전체 또한 명제가 돼야 한다. 이것까지는 동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 유형으로서의 명제 패러다임에 짜맞추려면 그러려면 J가 베타가 속하는 유형 세개의 첨자 J가 0인 경우에는 주어진 의존 함수 유형 전체가 무조건 개별 명제가 돼야 한다. 즉 소트 0에 속해야 한다는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i와 j의 최대값이 아닌 값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으로 이 주어진 함수 유형이 속하는 유형 3개의 첨수를 무조건 언제나 i, j의 최대값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j가 0인 경우에는 j가 0인 경우 중에서 i가 0이 아닌 경우에는 imax ij랑 max ij가 서로 다르게 된다는 거. 좀 의도가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imax라는 게 필요하냐? 전칙 명제를 의존 함수 유형이랑 동일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존 함수 유형 중에서 명제 유형 3개에 속한 것은 전칙 명제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규칙을 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고 여기까지 얘기했죠. This reflects the interpretation of prop as a type of propositions rather than data. 자,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명제 유형 3개의 프롭을 명제들의 유형으로 간주하지 자료의 유형, 데이터의 유형으로 간주하지 않는 해석을 반영한다고 해요. 그런 해석 때문에 명제 유형 3개 프롭이 비서술적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비서술성이 뭔지 약간 궁금해지죠.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단이 있어요.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term predicative,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predicative, predicative 둘 중 하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 영국식 영어에서는 predicative라고 발음할 수 있고 미국식으로는 predicative라고 발음할 수 있네요. 둘 다 가능합니다. The term predicative. 네, 미국식을 따라 할게요. The term predicative stems from foundational developments around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즈음에 있었던 기초론 관련 어떤 작업, 뭐 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론을 개발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 중에 서술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고 논리학자들 푸앙카레나 러셀, 버트런트 러셀 그다음에 푸앙카레나 러셀 같은 논리학자들이 무엇을 비난했냐면 집합론의 역설들을 비난했대요. 아니다. 잠깐만요. blame something on이잖아요. 그러면 집합론의 역설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탓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죠. 비유적 표현인데 무엇이 악순환인지 봐야 합니다. That arise when we define a property by quantifying over a collection that includes the very property being defined.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번 해설 영상에서는 문장의 독해가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이 말을 이해하기 수월하실 텐데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안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성질을 우리가 증명이 아니라 정의하려고 할 때 그 정의를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성질을 포함하는 어떤 모임에 대한 정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 볼게요. 만약 알파가 임의의 유형이라면 we can form the type alpha to prop of all predicates on alpha. 만약 알파가 유형이라면 자, 이런 유형을 또 만들 수 있죠. 알파에서 프로브로의 유형. 근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렇죠. 알파에 대한 수러의 유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에 대한 여러 가지 수러들이 속하는 유형이 저거라는 거예요. 알파, 화살표, 프로. 그래서 뒤에 all predicates on alpha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유형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알파의 거듭 제곱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나 봐요. 예. 일단 왜 거듭 제곱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런 걸 거듭 제곱이라고 부르는 건 기억하지만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잊어버렸어요. The impredicativity 아니면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만 검색해 볼게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발음은 사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redicative, the impredicativity, the impredicativity라고 저는 발음할게요. The impredicativity of prop, 프롭의 비서술성은 명제 유형 세계의 비서술성은 무슨 뜻이냐면 You can form propositions that quantify over alpha to prop. 우리가 알파에서 프롭으로의 함수들의 유형에 대해 정량을 하는 명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데 정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정량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편 정량어. 그리고 정량어라고 하는 말은 양화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화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양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화가 아마 될 화자일 겁니다. 될 화자일 건데 그 말이 약간 좀 어색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정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양화라는 말을 좀 더 자주 씁니다. 논리학 교재에서는. 그리고 수량화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화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거를 수량화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뭐 수량화, 양화, 정량 이거 다 같은 말이고요. 근데 양화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는 이 유형에 대한 보편 정량어를 하나 포함하는 명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예를 제가 좀 들어야겠죠. 마지막 문장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n particular, we can define predicates on alpha by quantifying over all predicates on alpha. 특히 우리는 알파에 대한 수러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알파에 대한 모든 수러에 대해 정량을 해서 그런 수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러셀이랑 그 푸앙카레가 지적한 악순환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성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증명할 때 그 정의에 어떤 보편 정량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편 정량어가 무슨 유형에 대한 정량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포함하는 어떤 유형에 대한 정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게 그 정의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편 정량어 안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Which is exactly the type of circularity that was once considered problematic. 한때는 문제가 된다고 여겼던 순환성의 유형이다. 그러니까 순환성의 예라는 거죠. 전형이다. 여기서 타입은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타입 티어리의 유형은 아닌 것 같고 전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circularity. 이 발음은 아마 제가 잘 한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circularity. 예, 발음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야겠죠? 이 말만 들어가지고 지금 이해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교재에서 예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이미 다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유형 알파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def라고 하는 핵심어를 하나 써보고 그 다음에 알파 쓰고 소트 u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def 앞에는 이름을 써야 하죠. 뭐라고 쓸까요? 그냥 뭐 p라고 쓸게요. 그리고 알파는 암시적 인수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예, 됐고 잠깐만 소리를 쓸게요. 왜냐하면 지금 세개 변수를 아마 먼저 써야 해서 그럴 거예요. 됐나? 이런 표기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이 어떤 유형에 속해야 하는지도 안 썼죠? 유니버스 U라고 쓰면 우리가 세개 변수 U를 도입하는 1번 줄에서 도입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쓰고 그러니까 유니버스 U라고 하는 저 코드를 적지 않고 그냥 정의 안에서 어떤 그 유형 3개 변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점 쓰고 그 다음에 중괄호 써주시면 돼요. 뭐 이런 표기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정의를 지금 충분하게 작성한 건 아니어서 조금 더 써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알파라고 하는 게 지금 암시적 인수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명시적으로 만들고 정의는 다음 줄에 쓰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참고로 정보창 잠깐 볼게요. 정보창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항이 어떤 유형에 속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증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항이 프롭에 속한 게 아니라 알파 화살표 프롭이라고 하는 함수 유형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이 약간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식의 유형은 개별 명제가 아니잖아요. 알파 화살표 프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개별 명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프롭이라고 말을 했는데 프롭은 명제들의 세계고요. 개별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 제가 헷갈렸습니다. 개별 명제가 나오는 대신에 알파 화살표 프롭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거는 개별 명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개별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유형에 속하는 식 또는 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모든 그다음에 q 써볼게요. q 쓰고 알파 화살표 프롭이라고 쓰겠습니다. 다음에 식을 잠깐 소리를 써서 멈출 건데 소리를 바로 쓰면 안 되나 보네요. 네,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알파에서 프로브로의 함수 q에 대하여 라고 썼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q가
알파에 대한 수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P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하는 수러일 수도 있고, 알파는 어떤 존재자들의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VC는 천하무적이다 라는 거는 뭐 P 같은 수러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뒤에 있는 정의 때문에 P를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Q라는 수러를 봐주세요. Q라고 하는 건 뭐 VC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하는 명제에서 무엇은 천하무적이다 라는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Q는 뭐 무엇은 사람이다 같은 수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 언어의 예 말고 뭐 수학적인 예를 좀 들자면, 근데 뭐가 있지? 뭐 "삶은 소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무엇은 소수이다 하는 부분이 그게 자연수에 대한 수러입니다. 이 정도 수러의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되셨겠죠?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뭘 쓸지가 문제인데, 사실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보아하니까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유형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정의 자체가 지금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알아요. 잠깐만요. 알파에 대한 모든 수로에 대해 정량어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알파에 대한 수러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결국 수러를 정의한다는 것도 함수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 추상화를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걸 안 했네요. 근데 그걸 해야 했습니다. 화살표 유형이 나오면 무조건 함수 추상화를 해야 하는데, 일단 정량어를 쓰는 것부터 했네요. 자, 어쨌든 함수 추상화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뭐를 쓸 거냐면 x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쓸 겁니다. 이것은 알파라는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쓰면 안 되는데 maps2. 자, 이 유니코드 기호는 maps2라고 하는 것을 빗금표 뒤에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등호 쓰고 부등호 써서 두 줄짜리 화살표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이게 유니코드 기호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제 글꼴의 묶음이라고 하는 리거처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리거처. 어쨌든 maps2 쓰고, 그 다음에 maps2 쓰고 난 다음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식은 아래의 정보창에 나온 것처럼 프롭에 속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값이,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값이 개별 명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명제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파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에 대하여 어떤 명제를 대응시키는 함수, 어떤 명제를 반환하는 함수를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명제를 쓰면 되거든요. 뭐를 쓸까요? 뭐를 쓰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QX? 왜 QX라고 하는 걸 썼냐면, 일단 Q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X도 있으니까. 근데 Q는 정의역이 알파죠. 그리고 X는 알파에 속하죠. 따라서 Q에 X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Q를 X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X에 대한 Q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X에 대한 Q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해보니까 그게 QX죠. 밑줄 표시한 부분에서 그 증명 목표가 아니라 정의 목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맥락을 보시면 알파는 소트 U에 속하는 유형이고 개별 유형이죠. 개별 유형이고 X는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이죠. Q는 알파에 대한 수러니까
이 수로는 x라고 하는 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결과가 qx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p라고 하는 수로를 정의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p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p는 두 가지 인수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개별 유형을 받아야 하고요. 근데 그 개별 유형은 소트 U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 세계에 속하는 어떤 유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출력하냐면 알파에서 프로브로의 함수를 출력합니다. 근데 이거는 알파에 대한 어떤 수러를 출력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p넷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p넷이라고 하는 저식 자체가 넷에서 프로브로의 함수입니다. 즉, 이것은 자연수 유형에 대한 수러인 거예요. 자연수에 대한 수러라고 간단하게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더 하나 들어보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의 값? 근데 값을 구할 수 있나? 여기서는 안 되죠. ebay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수는 없고, redu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reduce를 써봤는데요. reduce는 어떤 식을 축약한다고 번역합니다. 그 결과를 아래 6번 줄, 정보창에 있는 6번 줄 항목 메시지를 보니까 펀x, 화살표, 그 다음에 자연수에 대한 모든 수로 q에 대하여 qx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이것까지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2번 줄에 나와 있는 정의에서 알파를 그냥 자연수 유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그게 6번 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뭐 무리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연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뭔지예요. 네, 여기서는 지금 그 뒤로는 식이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식이 그냥 그대로 나오죠. 따라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식을 우리는 보고 싶었으니까. example 쓸 거고, pnet 1은 모든 수러 q에 대하여, 자연수에 대한 모든 수러 q에 대하여 q1이다 와 같다는 걸 증명할 거고, 아마 증명 또한 그냥 반사성으로 증명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49분 됐네요. 예. pnet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넷은 좀 그냥 생략해 주세요. 넷이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인수 p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인수를 받았지만 그냥 뒤에 있는 인수만 좀 집중해 주세요. 1이라고 하는 것을 p넷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은 결과, 수러에 집어넣은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명제죠. 자연수에 대한 모든 수러 q에 대하여 q1이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함수값을 더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네. reduce 해보고 p net 1 그 다음에 p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그쵸? 그래서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잠깐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마 될 겁니다. p1이다. 안 되나? 아, 이거 p 자체가
P 자체가 자연수 유형에 대한 수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P 넷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 유형에 대한 어떤 수로죠. 근데 이 식은 지금 오류가 생겨요. 그 이유는 아마 제가 P 자체는 자연수 유형에 대한 수로가 아님을 간과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Pnet 함수가 지금 여기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약간 헷갈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함수 유형이잖아요. 무엇이 함수 유형이냐면 pnet 1이라고 하는 게 함수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칙 명제잖아요. 보편 정량어가 포함된 함수 유형이에요. 근데 명제죠. 보편 정량어가 포함된 명제이자 의존 함수 유형입니다. 근데 그 함수 유형은 의존 함수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 저도 유형이랑 그 유형에 속하는 어떤 여기서는 함수를 혼동한 거예요. 혼동하다 보니까 이 함수 유형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 함수 유형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함수 유형에 속하는 개별 함수에 어떤 입력값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pnet 1이라고 하는 건 함수 유형이지 개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 함수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연수에 대한 수러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 점에서 제가 좀 순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명제 자체는 그냥 생략되어 있는 괄호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것과 생략된 버전은 서로 같다는 얘기밖에 안 돼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뭔가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이라면요. 만약 이게 참이라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가정이 주어져 있고 그 가정에서 pnet 1이 참이라는 가정을 했다면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pnet 1을 노출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해서 의미 있는 증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Q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저는 그 P넷을 집어넣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H에다가 P넷을 집어넣어도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묘한 사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pnet 1이 참이라면 이것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든 자연수 수로 q에 대하여 q1이다 라는 전칙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pnet 1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게 참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pnet 1도 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이 그냥 가정이랑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h라는 증명만 그대로 쓰면 돼요. 뭐
놀라운 사실이 없죠. 근데 P라고 하는 수로의 정의에 의해서 H에다가 P-넷이라고 하는 자연수 수러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속하는 유형을 주석으로 쓰면 P-넷은 넷 화살표 프로비죠. 그러니까 P-넷이 속하는 유형은 넷 화살표 프로비죠. 예. 그래서 H라고 하는 증명에 P-넷이라고 하는 자연수 수러를 입력해도 그래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넷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위에 있는 전칙 명제에서 Q를 대체한 거예요. Q를 P-넷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보편 정량어를 삭제하시면 이 부분을 없애고 Q1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Q를 P-넷으로 바꾸면 그 결과는 P-넷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위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좀 이게 비서술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수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P알파라고 하는 수러는 그 수러가 출력하는 함수값인 개별 명제의 보편 정량어에 이미 P도 그 보편 정량의 범위에 속한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개념이 정의 자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20세기에 몇몇 논리학자들이 좀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도 그게 문제라고 말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뭐 괜찮다고 보기도 하는 거겠죠. 일단은 린에서는 비서술성을 그냥 허용한 거잖아요. 프롭이라고 하는 명제 유형 3개는 비서술성이 있어요. 비서술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대상이 그 정의 안에 있는 보편 정량어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는 성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비서술성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정의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풀이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약간 알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본격적으로 뭐 수리 논리학이나 수리 철학 같은 분야를 좀 공부하셔야겠죠. 그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이 돼가니까 여기에서 제 해설 영상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좀, 사실 내용 자체는 네문단? 세문단? 예, 세문단밖에 안 됐지만,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거는 아마 좀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딱 한 번 정도는 보고 넘어가면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수리 논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비서술성이 뭔지, 사실 저도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상으로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더 자세히 뭐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다음 시간부터 이거를 잊으셔도 어지간해서는 큰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어쨌든 제 해설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또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